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위클리 아르트 진행을 맡은 유예빈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3월이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무려 13도까지 오르면서 햇살도 제법 따뜻해졌는데요. 이렇게 봄이 시작되면서 이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위클리 아르트에서는 봄과 잘 어울리는 작품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혜윤 아나운서, 오늘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어요. 혜윤 아나운서는 이렇게 봄이 되면 혹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실까요?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은데요. 좀 꽃이 피는 이런 곳도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는 곳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꽃도 피는 곳도 좋아하고 특히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마 저와 같이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와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죠.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클래식 발레의 영원한 대표작이죠. 바로 백조의 호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작품은 여러 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대표 안무가 유리 그로고로비치 버전을 지키고 있는 국립발레단 공연입니다. 백조의 호수군요.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이면 굉장히 극적이고 웅장한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약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부산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고요. 특히 이번 무대는 명품 기획 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이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국립발레단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볼쇼이 발레단을 백조의 호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1막 2장에 나오는 지그프리트와 오데트의 아다지오 파드대, 그리고 오데트와 흑조 오딜까지 이렇게 1인 2역을 소화하고 있는 주역 발레리나의 연기, 그리고 또 화려한 무대의 장면 등 이렇게 다양한 장면들이 깊은 인상을 줄 예정인데요. 또 여기에 24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백조 군무까지 이렇게 다양한 관람 포인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백조의 호수 작품은 아는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보고 알고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먼저 작품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동화 백세고리와 독일 소설이죠. 잃어버린 베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요. 여러 안무가들의 재구성을 거치면서 다양한 결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작품인데도 좀 스토리라던가 무대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제 자세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악한 마법사 로트바르트가 공주 오데트에게 저주를 걸게 됩니다. 낮에는 백조, 밤에는 인간이 되는 저주인데요. 이 저주는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면 풀리지만 그 약속이 깨지게 된다면 영원히 백조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그브리트 왕자는 우연히 만난 오데트에게 첫눈에 반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파티에서 만난 로트바르트의 딸 오디를 그녀로 착각하면서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 장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지그브리트 왕자의 18살 생일 파티로 1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화려한 왕궁씬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또 특이하게 중요 인물로 광대가 등장합니다. 이 광대는 왕궁에 속한 궁정 어릿광대인데요. 왕자의 생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매우 정교하고 빠른 스텝과 점프를 보여주며 1막의 테크닉 수준을 확 끌어올리게 됩니다. 광대라길래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인가 했는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정교사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교사는 왕자의 보호자이자 통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대에서
왕자가 친구들과 장난치는 걸 제지하기도 하고요. 또 음주를 막으면서 즉 왕자의 자유와 대립하는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파티 후반에는 광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셔 취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1막 왕궁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정말 화려한 파티네요. 이 예빈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연기 장면들이 딱딱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자의 어머니 여왕이 나오는데요. 또 이 부분에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요. 우선 영상부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화를 주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지금 혜윤 아나운서가 정확히 보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활을 선물합니다. 옛 유럽에서는 사냥은 성인 귀족 남성의 특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활을 선물했다는 것은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또 왕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방금 재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발레 공연의 묘미죠. 마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혜윤 아나운서 방금 발레 마임이 나온 거 보셨을까요? 이게 위클리 아르 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예빈 아나운서한테 좀 배우다 보니까 살짝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혹시 엄마와 아들의 대화 장면이 마임이었나요? 네, 이제 완전히 잘 맞추셨네요. 방금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아들 왕자에게 뭐 하고 있었니? 라는 질문을 마임으로 표현했고요. 또 이제 대답으로 왕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마임이기도 한데요. 두 손을 위로 올리면 춤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저희가 이제 혜윤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옆으로 올리면서 아들아, 뭐 하고 있었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맞을까요? 지금 100점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발레 마임까지 나오는 1막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화려했던 파티가 축배의 춤으로 마무리됐고요. 혼자 남은 왕자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사실 왕자는 왕비에게 결혼이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일 당장 무도회에서 결혼할 신부감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마음을 뒤로한 채 이제 정경이라는 음악이 흐르며 어두운 호숫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주를 만든 인물이죠. 로트바르트 마법사가 나오는데요. 첫 등장부터 에너지 넘치는 동작과 함께 무대를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서 분장까지 굉장히 무섭게 돼서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여자 주인공 오데트가 등장합니다. 현악기 오보의 소리로 그녀의 슬픔을 표현하는데요. 백조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오데트에게 왕자가 다가가자 오데트는 왕자에게 자신의 슬픈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목소리 없이 오로지 춤으로만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것 같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정말 슬픈데 아름다운 장면 같아요. 특히나 오데트가 발끝을 들고 총총총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브레브레라는 동작인데요. 발끝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보니까 특히 더 백조의 모습을 닮아 있는 동작입니다. 여기에서 또 오데트가 왕자를 보고 놀라는 장면에서도 뒤로 브레브레 스텝을 밟았는데요. 참 백조와 찰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막 왕궁 무도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나라의 공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로트바르트와 그의 딸 오딜이 등장합니다. 오딜은 오데트와 외모는 분명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요. 오데트가 순수의 상징이라면 오딜은 유혹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데트의 솔로 흑조 바리에이션 장면에서는 무려 32회전을 도는 푸에테 순간이 있는데요. 작품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그럼 함께 보고 오시죠. 와, 정말 이 턴이라던가 이런 바리에이션이 정말 화려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나저나 왕자가 오디를 오데트로 착각을 했잖아요. 너무 큰 실수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만 잘못을 깨달은 왕자는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 오데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비극적 결말에서는 두 사람이 호수에 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국립발레단의 그리고로 비치 버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로트바르트를 무찌르고 오데트의 저주가 풀리는 진정한 사랑이 운명을 이긴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이 결말은 국내 초연 당시 그리고로 비치가 한국 관객을 위해 특별히 만든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더 깊이가 있는 줄거리인 것 같아요. 너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백조의 호수 언제 공연이 되는 걸까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는 2026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클래식 발레의 정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테이지는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공연일까요? 앞에 말씀해 주셨던 백조의 호수처럼 저도 러시아 공연인데요. 혹시 예빈 아나운서 공연에서 기차역이 등장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차역이요. 우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공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참 묘한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그 차가운 기차역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또 그곳에서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불멸의 고전을 무대 위로 옮긴 러시아 원작의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와, 안나 카레니나 사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저도 책으로 봤는데 이렇게 책이나 영화로 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나 카레니나가 어떻게 뮤지컬로 탄생하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에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작이 된 뮤지컬입니다. 한국에서는 18년도에 초연을 했고요. 19년도에 재연을 했었는데 올해 무려 7년 만에 3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톨스토이의 방대한 원작을 압축적인 무대 예술로 꾸며냈다라는 점인데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건 바로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실제 배경입니다. 소설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1872년 1월 러시아 툴라 지방의 한 기차역에서 안나 피로고바라는 30대 여성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연인이 다른 여자에게 청혼을 하자 이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인근에 살고 있던 톨스토이가 그 처참한 사건 현장에 다녀온 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2년 뒤에는 그 강렬한 기억을 바탕으로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의 충격이 문학으로 탄생하게 된 거네요. 그렇다면 작품 속 안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네, 안나는요, 19세기 제정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귀부인입니다. 러시아 최고 정치가인 남편 카레닌, 그리고 8살 아들 세류자와 함께 이 겉보기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관습적이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안나의 내면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메말라가는 그녀 앞에 이렇게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남자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안나 앞에 젊고 전도 유망한 장교 알렉세이 브론스키가 나타납니다. 이 무도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성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던 남편 카레닌과는 정반대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브론스키에게 안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강렬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과 또 피할 수 없는 이끌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넘버가 있는데요. 한번 듣고 올까요? 난 어디에 있나 온 세상은 눈보라에 덮였어. 하느님 전 어쩌죠. 날개가 있어도 눈보라와 바람 내 마음에서 벌써 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날.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날. 다 끝났어. 잠시 행복했던 느낌. 네, 눈보라가 치는 기차역에서의 만남이라니 화면으로만 봐도 두 사람의 아슬아슬하고 차가운 또 그러나 뜨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눈보라 장면 같은 경우에는요, 두 사람의 험난한 앞길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기차역이라는 공간이 주는 차가운 금속성, 또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이 안나의 유동치는 심리를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표현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그 당시에 러시아 귀족 사회라면 불륜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엄격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교계에서 안나를 향한 맹렬한 비난과 또 조롱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안나는 결국 가정을 떠나게 되고 사랑과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 세류자마저 남겨두고 브론스키와 함께 떠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아들까지 포기할 만큼 굉장히 그 간절한 사랑이었겠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용이 그렇죠. 이 안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브론스키의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이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홀로 견뎌야 했던 안나는 결국엔 혼자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 작품은 안나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 그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 또 자유를 향한 갈망, 그로 인해서 파멸해가는 과정을 아주 담담하고도 예리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안나가 억눌렸던 자신의 삶을 깨고 나와서 자유를 부르짖는 아주 처절한 넘버가 있는데요. 이 옥주현 배우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게 봄이 찾아오다니 봄이 이런 건 줄 몰랐어. 봄엔 내 바람처럼 내 영혼도 깨어나네. 이젠 돌아가지 않겠어. 구속받던 그때로 비난한데도 저주한데도 난 날아갈래. 저 푸른 하늘 향해 자유와 행복 향해 내
네, 자유와 행복,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옥주현 배우의 꽉 찬 성량과 표정 연기가 아나의 절박한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인지 옥주현 배우는 이번이 세 번째 안나 역입니다. 초연부터 함께 했는데요. 이번 공연은 2026년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되는데 이 안나 역에는 옥주현, 김소향, 이지혜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특히나 안나 역할 같은 경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죄책감, 그 와중에도 이 한 인간으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겪는 내적 갈등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묘사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이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에서 객석 곳곳에서 막 훌쩍이는 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라이센스 공연만의 특별한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제작진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 한국 라이선스 공연의 완성도에는 정말 제작진들의 노력이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노트르담드 파리의 번역을 맡았던 박창학 작사가가 다시 한번 번역을 맡아서 러시아어 특유의 운율과 또 문학적인 깊이를 한국어로 아름답게 살려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박할린 음악 감독이 참여해서 클래식과 팝, 록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원작의 넘버들을 한국 관객들의 정서에 맞게 편곡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출연진들도 궁금한데요. 브론스키와 카레닌 역에는 어떤 배우들이 함께 했을까요? 네,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의 브론스키 역에는요, 윤형렬, 문유강, 정승원 배우가 함께 하고요. 또 고지식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남편 카레닌 역에는 이건명, 민영기 배우가 탄탄하게 극의 중심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레빈 역에는 백승열, 노윤 배우가, 키티 역에는 정유지, 유소리 배우 같은 굉장히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19세기 러시아 사교계의 분상을 굉장히 다채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편 카레닌의 입장도 참담할 것 같아요. 이 카레닌 캐릭터는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 극 중에서 카레닌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인데요. 이 아내의 외도를 눈치를 챘지만 처음에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캔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민영기, 이건명, 이 두 베테랑 배우가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면서도 끝내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굉장히 고지식한 관료의 모습을 연기 내공으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아내를 잃은 슬픔과 배신감을 노래할 때 이 두 분의 굉장히 깊은 극저음이 무대의 무게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작 소설을 보면 안나와 브론스키의 파멸적인 사랑과 또 그에 대비되는 레빈과 키티의 건강하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무대에서도 그 대비가 잘 표현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가치관이 투영된 인물이 레빈인데요. 이 레빈의 이야기가 안나와 교차를 하면서도 작품의 메시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화려한 도시 생활의 환멸을 느끼고 대자연 속에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순수한 가치를 찾고 있는 레빈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안나 커플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라이센스 뮤지컬이 또 굉장히 화려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시각적인 연출은 어떨까요? 맞아요.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19세기 사교계의 우아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무도회 장면에서의 왈츠와 마주르카, 또 스케이트 장면에서 앙상블들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근무가 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굉장히 극대화해준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인 무대가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기차역, 궁전, 오페라 극장 같은 이 다양한 공간을 속도감 있게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대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무대 예술의 정수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혜윤 아나운서가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뭘까요? 저는 사실 주저없이 이마 후반부에 등장하는 패티의 노래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이 극 중에서 당대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등장을 하는 패티가 무대에 서서 나오는 시간은 고작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분 동안 불리는 솔로곡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라는 노래가 극의 전체의 정서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노래인데요. 이 실제 성악가인 강혜정, 한경미 소프라노가 이 역을 맡아서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절망과 체념이 섞인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안나의 모습이 이 장면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순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다 들어가는 이 갈증 생기를 잃은 내 마음 그대 내 곁에 다가와서 날 안아줘 다 들어가는 이 갈증 생기를 잃은 내 마음 그대 내 몸을 꼭 껴안아 날 잡아줘 후회 없는 와, 단 3분 등장하는 배역이라고 하셨는데 존재감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오페라나 가곡 같으면서도 뮤지컬 넘버 특유의 드라마틱이 있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그럼 이 노래를 듣고 안나는 결국 어떤 결말을 택할까요? 맞아요. 이 노래가 끝난 뒤에 안나는 모든 것을 잃고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기차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갑게 달려오는 열차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이 처음 기차역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 같은 곳에서 끝을 맺는 아주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에 사실 모든 걸 담았지만 결국은 그 무대에 짓눌려서 부서져 버린 그런 안나의 삶이 굉장히 안타깝고 쓸쓸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이 톨스토이 같은 경우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 뮤지컬 같은 경우 어느 귀부인의 불륜 스캔들을 다루는 작품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내리는 선택,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욕망들, 그리고 책임들을 공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바쁜 삶을 사느라 잊고 지냈던 내면의 진실된 감정을 마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3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 묵직한 공연에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흥미진진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픽피플 시간인데요. 먼저 아까 픽스테이지에서는 백조의 호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고전 발레의 아름다움과 그 완성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클래식 발레의 세계적 중심에는 어떤 무용수가 서 있을까요? 오늘의 픽피플,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기민 발레리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백조의 호수도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었는데 이 클래식 발레에서의 핫스타까지 만나보는 시간이네요. 이 김기민 발레리노 저도 이름을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김기민 발레리노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리노의 일상과 무대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발레가 이렇게 가까운 예술인지 몰랐다는, 다시 보게 됐다는 반응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마린스키 발레단 내한 공연 당시 김기민 무용수가 출연한 회차의 티켓 가격이 무려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좌석마저 모두 매진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와, 정말 40만 원이면 사실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정말 가벼운 가격이 아닌데 이걸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네요. 맞아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신뢰와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김기민 발레리노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김기민 무용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형을 따라 발레 학원에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용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저 따라갔던 그 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뒤 2011년에 드디어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무려 4년 만에 수석 무용수로 승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놀라운 점은 마린스키 발레단 역사상 외국인 최초 수석 무용수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 이력이 너무 대단한데요. 이 마린스키 발레단 입단도 놀라운데 여기에 또 러시아 발레단에서 외국인 최초 수석이라고 하니까 이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기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특히 전통과 시스템이 강한 러시아 발레 안에서 기량과 예술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굉장히 뜻깊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의 대표 레파토리를 살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전 발레 라바야데르가 있습니다. 인도의 무희, 니키아의 사랑과 죽음을 그린 작품인데요. 김기민 발레리노의 라바야데르는 한마디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기민 무용수의 공연 영상 바로 보고 오시죠. 와, 정말 이 점프가 가볍게 그냥 떠오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공중에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착지할 때도 이 되게 사뿐하게 거의 소리가 안 나게 착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민 발레리노의 강점은 남성 무용수 특유의 폭발적인 도약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트루앙레르, 우리말로 하면 공중 회전 점프인데요. 높이 뛰어오른 뒤 공중에서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회전한 후 정확하게 착지하는 기술입니다. 또 여기에 그랑제떼 같은 큰 점프 동작까지 더해지면서 공중에서의 채공 시간이 굉장히 돋보이는 겁니다. 반면 그는 인터뷰에서는 테크닉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점프의 높이나 회전 수보다 중요한 건 관객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냥 영상을 보는데 뭔가 잘 춘다라는 느낌을 넘어서 정말 저 내용을 모르는데도 어떤 이야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깊이도 남다른 무용수인데요. 김기민 발레리노는 해외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무대에서도 꾸준히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발레단 갈라 공연과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의 협연 무대 등 이렇게 한국 관객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무대의 스타의 춤을 한국 무대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꼭 한번 보고 싶은 무용수인데요. 이렇게 오늘은 세계 무대 한가운데 선 피플 김기민 발레리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준 픽피플을 만나보겠습니다. 혜윤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인물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고 왔잖아요. 예빈 아나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탄생시킨 원작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러시아 문학을 넘어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꼽힌 분이잖아요. 오늘 픽피플의 주인공이 바로 레프 톨스토군요. 맞습니다. 이 오늘의 픽피플,
시간은 환각이다. 삶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사상가이자 소설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입니다. 이 1828년 러시아 야스나야 폴라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톨스토이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 문학을 양분하고 있는 거장인데요.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고상한 문호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치열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고 모순적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족 출신이면 어느 정도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지만 톨스토이의 청년 시절은 사실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란 톨스토이는 카잔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형식적인 교육 시스템에 실망해서 중퇴를 하고 맙니다. 이후에 방탕한 생활과 도박으로 빚을 지기도 했고요. 이 형을 따라서 군대에 입대해서 크림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참전 경험이 그의 인생과 또 문학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혹시 직접 목격하게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집필을 하는데요. 여기서 톨스토이는 특유의 리얼리즘을 빛을 발합니다. 이 전쟁의 영웅주의를 찬양을 하는 대신 죽음의 공포 앞에선 병사의 의식의 흐름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톨스토이는 모든 소설가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극찬을 했었는데요. 독자들이 그를 꿰뚫어보는 시선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평했던 그 날카로운 관찰력이 이 시기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할 정도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그 아주 미세한 떨림까지 포착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1862년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르스와 결혼을 한 뒤에 안정을 찾은 것 같았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창작력을 굉장히 폭발시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두 편의 걸작이 바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대작들이네요. 특히 전쟁과 평화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만큼 다루고 있는 주제도 굉장히 넓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은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역사와 철학, 그리고 허구를 완벽하게 직조해낸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의 독특한 역사관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부딪힙니다. 이 나폴레옹은 자기중심적인 어릿광대로 묘사를 하는데요. 대신에 역사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톨스토이는 보았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나 영웅의 결단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무수한 선택과 또 일상적인 행동이 모여서 실제 역사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어서 집필한 안나 카레니나에서 이러한 철학적인 시선을 가정과 일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 안나 카레니나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엔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무대에서 보셨듯 안나의 파멸적인 로맨스가 극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톨스토이는 또 다른 주인공 레빈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나가 낭만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파괴해갔다면 또 레빈은 대자연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소박한 가정의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또 톨스토이는 레빈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톨스토이는 지식인들의 거창한 체계라든지 낭만적인 환상보다는 그냥 일상의 소박한 의무를 다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찾는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편의 대작을 완성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의 정점에 섰을 때 톨스토이는 깊은 실존적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룬 시점에서 절망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대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성이 철저히 무의미하다는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 건데요. 이 나의 고백이라는 저서에서 그는 이 고통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일반적인 신앙생활과는 달랐습니다.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그는 부패한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고 기존의 교리들을 모두 부정을 하는데요. 기적이나 영혼불멸 같은 그런 교리 대신에 신상수훈에 담긴 예수의 참된 가르침, 즉 인간적인 윤리에 집중을 합니다. 특히나 악의 폭력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이런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이 사상이 훗날 인도의 간디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문학가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이자 사상가로 변모를 한 거네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톨스토이가 사실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1901년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삶을 철학으로 실천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국가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일종의 아나키스트가 되어서 병역을 거부하고 비폭력을 주장을 했고요. 또 자신의 저작권 수입을 가난한 이웃이나 박해받는 종교인들을 위해 쓰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귀족 신분에 엄청난 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옷을 입고 직접 밭을 갈았다는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삶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그의 문학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귀족들을 위한 복잡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쉽게 읽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민화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같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톨스토이는 더 나아가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도덕적인 선함을 전염시키지 못하는 예술은 가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물론이고요. 자신의 과거 걸작들마저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작가가 자신의 최고 역작을 스스로 부정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극단적이기도 한데요. 또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가족과의 갈등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재산과 저작권을 모두 사회에 환원을 하고 무소유로 삶을 살려가려는 톨스토이와 1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지켜야 했던 아내 소피아 사이의 갈등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이상주의가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라고 여겼고요. 톨스토이는 아내의 세속적인 욕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을 쫓는 거대한 사상가와 또 현실을 살아야 하는 가족이잖아요. 참 어느 쪽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먹먹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결국 1910년 10월 28일 밤에 82세의 노구이지만 톨스토이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집을 가출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 속에서 병을 얻게 되고요. 며칠 뒤에는 아스타포브라는 작은 기차역의 역장 관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이했군요. 들어보니까 자신이 창조한 안나 카레니나의 운명과 묘하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문호의 마지막 치고는 굉장히 쓸쓸하네요.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쓸쓸한 것 같은데요. 이 톨스토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남긴 것 중 진리를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평생을 거쳐서 인간의 허위와 기만을 벗겨내고 진실을 찾고자 했던 그런 거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삶의 의미를 향한 그의 지독한 탐구 정신만큼은 인류사에서 굉장히 지울 수 없는 이정표로 남았다. 이렇게 현대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소설가로서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묘사를 하고 사상가로서는 시대의 양심을 대변했던 레스 톨스토이. 그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짚어보니까 무대 위에 안나의 비극이 그리고 레빈의 고뇌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술 작품은 결국엔 그것을 창조한, 만든 이 사람과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밤에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하나를 꺼내 보시면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나 카레니나를 탄생시킨 원작자, 지금까지 레프 톨스토이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공연 소식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예술은 마음에 피어나는 또 하나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 한 곡, 그리고 무대 위의 한 장면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봄을 심어주기도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도 잠시 예술을 만나보는 시간, 그 순간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공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